첫 번째로 좀 해야 되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예요. 그 우리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언제였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그렇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하고 첫 선거네요. 첫 방송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좀 뒤늦은 분석이고 뭐 하지만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서와 유사한 험지의 곽건영 위원장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아, 네. 오해하고 계십니다. 어. 강서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서보다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 이거 네. 이제 우리 그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신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가 훨씬 어려운 험지이고요. 아. 남양주 뭐죠? 어디죠? 남양주 을입니다. 을. 남양주 을인데 전통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한데요. 사실 뭐 저희 지역 얘기가 아니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지금 이제 지났으니까 사실은 좀 어려울 줄 알았죠. 그리고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당 내외에서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저희처럼 이제 정치 평론을 하고 또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계시는 뭐 민심들을 좀 봤을 때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다만 그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 총선 때 과연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작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봤던 건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한 10% 이상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하. 그러나 이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뛰고 있고 당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로 계속해서 깔대에 꽂힐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이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할 때가 됐다라고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봅니다. 아하. 네,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제가 여기 아까도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개표가 한밤 10시 이렇게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8시에 늦었죠. 네. 투표함이 옮겨지는 게 그쵸.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시까지 투표가 됐었으니까 한 10시쯤에 개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화요일이랑 수요일만 방송을 해요. 그렇죠. 근데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수요일이네. 저 투표가 수요일이었네요. 네,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 그 수요일 저녁에 제가 밤 10시에 YTN에서 방송을 해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표 결과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요쯤 요 자리쯤에 이제 그 개표 결과 득표율이 나오겠지. 개표율과 득표율이 나오겠지. 득표율과 개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데 첫 딱 그래픽이 딱 떴는데 60몇 대 20몇인 거야. 아, 그렇죠. 사전 투표부터 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타트가 야무지다. 두 배 차이. 이거 심각했습니다, 진짜. 30막5% 이렇게 나와서 이거 잘못하면 잘못되겠는데. 잘못하면 너무 놀랐어요. 저 진짜 놀래가지고 그 마음의 준비를 따단하게 했는데도 막상 또 그 지표를 딱 통계를 보니까 진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날 그 개표 방송하셨잖아요. 방송했거든요. 여의도 재건축조합에서 저희는 방송에서 공개하는 득표율과 개표율보다 좀 더 빨리 결과를 받은 것이 맞아. 강서에 이제 김철근 실장이 있기 때문에 철근이요. 거기에 참관인으로 참여했었던 강서 주민들한테 알잖아요. 개표를 하면은 요만한 투표소마다 봉지. 요만하게 각 맞아. 후보마다 몇 표를 얻었는지를 가장 먼저 받아요. 맞아.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먼저 저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받았던 투표소가 가양동이었었어요. 가양동. 방화동이었는데 대대적으로 방화동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우리 김태우 후보가 크게 이긴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방화동의 사전 투표에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3,500표 대 1,500표 정도였나?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 전에 그랬거든요. 첫 투표소를 까봐서 그 표 결과를 보면은 전체 투표율과 득표율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참관인한테로부터 받은 이 득표율을 보니까 이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나니 이건 어렵겠다. 특히 뭐 완전 어려운 동도 아니고 우리 텃밭이라고 분류되는 동에서 그 정도의 투표율이 그러니까. 생기면 이거는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 선거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선거 어떻게 뭐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하시자면
약간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것 같아요. 난국이었지. 예, 후보를 내는 과정부터 캠페인을 이끌어가는 여러 면에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여러모로 이제 김태우 그 후보가 내놓은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원래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그 책임이 사후적으로 사면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책임이 우리 쪽한테 있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는 게 관행이기도 하고 또 뭐 당원 당규에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내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원래 우리 지도부에서도 안 낸다 그랬죠 초반에. 맞죠. 근데 이제 후보를 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랬죠. 아마 국민들께서 그 보시기에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후보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저희 그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계기 자체가 그 전임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자가 전임이잖아요. 그 전임이 뭐 예전에 민주당에서 있었던 뭐 성추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위,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비위 혐의가 아니라 뭐 본인으로서는 다소간 좀 아쉬울 수 있고 또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익 제보에 관련된 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귀책 사유가 온전히 김태우 후보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후보를 안 내는 결정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이 사실 있었는데요. 그러나 김재섭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이제 김태우 물론 경선을 했지만 김태우 후보가 후보로 나서는 데까지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고 그리고 총체적인 난국 중에서 물론 이제 국정 전반에서 그때 김행 후보자에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들이 맞아. 악재가 겹쳤어요. 맞아.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좀 당의 태도가 비겁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스스로 자성해 보건데. 당이 왜? 사실은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죠. 이게 아니 단순한 보궐선거다. 근데 사실은 국지전일 수 있는 이 보궐선거를 전면적으로 만든 것은 여당의 책임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전면전에서 질 것 같으니까 혹은 지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보궐선거인데 뭐 그 이상의 너무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선수로서 상당히 불안한 형이다. 좋아요.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방법을 더욱 치열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뭐 이 정도의 인식 가지고는 사실 내년 총선 사실 힘들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스코어 자체가 지난 21대 총선 스코어랑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면 17% 그 얘기는 저희가 정권을 교체하기 이전 수준으로 그 적어도 강서구에서는 민심이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그럼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걸 자꾸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비겁한 태도다. 이럴 때일수록 더 아프게 매를 스스로 맞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하러 가서 이정현 대표를 만났어요. 네. 이정현 대표를 아침에 만났는데 호남의 이정현. 네, 호남의 이정현. 그 이정현. 천하람 위원장의 그 지역구에 원래 계셨던. 계셨던 이정현 의원, 이정현 대표, 이정현 수석. 근데 그분이 이제 마침 오늘 만났는데 그 원래 우리 이번에 김태우 후보를 이야기할 때 여당 프리미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당 프리미엄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당 프리미엄이 가장 잘 활용된 선거는 저는 이정현이 치렀던 선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예산 폭탄 이런 얘기 꺼내왔었어요. 맞아요. 그럼 천하람도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자기는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야 되는데 하나 여당이어야 되고 본인이 실세해야 되고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예산 폭탄이라는 약속을 해야지만이 순천 사람들이 나를 뽑아준다. 막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사례가 바로 이정현 대표였거든요. 아하. 여당이 뭔지 보여주겠다. 여당이 뭔지 보여주고 실세가 뭔지 보여주고 예산이 뭔지 보여주겠다. 맞아요. 예산 폭탄 가져오겠다고 그랬죠. 그걸 여실히 보여준 게 이정현 대표였고 그 이정현 대표가 그 선거에서 이겼던 것은 그 여당 프리미엄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정현 대표는 진짜 누가 뭐래도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잖아요. 맞죠. 홍보수석이었다가 정무수석이었다가 맞지. 네, 진짜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바로 보궐선거 나오면서 순천에 딱 간 건데 전 국민 누구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정현이 정권 실세인 거 알아요. 맞지. 네, 진짜 청와대 실세였던 거 알아요. 근데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그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할 만큼 정권의 실세였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딱 남는다고요. 진짜 실세요? 진짜 예산 폭탄 가져올 수 있어? 재개발 싹 밀어버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물음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물음을 누가 채워주느냐? 지도부가 채웠죠. 그렇죠. 지도부가 단체로 와가지고 채웠죠. 그 여당 프리미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여당 프리미엄을 100% 활용했는데 그때 당시 선거 아시잖아요. 이정현 대표 밀짚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맞아요. 혼자 했어요 선거 진짜 처절하게 혼자 했어요. 그래야 돼. 그니까.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유명한 그 연설 나오잖아요. 한 번만 일하게 해주시죠. 내가 잠바떼기를 입고 그러니까. 이장님과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이러면서 경로당에서 진짜 자고. 진짜 잘하셨지. 네. 그 유명한 연설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여당 프리미엄을 100%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 안 해. 그렇지. 그런 얘기 안 해요. 맞지. 네. 오히려 예산 폭탄이란 아젠다만 던져놓고 막상 선거를 뛰는 방식은 진짜 밑바닥 기는 방식이었는데 맞지. 이번 강서구 저도 가봐서 구경하고 뭐 선거 지원도 하고 왔지만은 이런 거잖아요. 되게 많아. 우리가 저는 발산역에서 한번 가봤는데 선거 지원을요.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우리가 사람 더 많아. 빨간색 옷 입은 사람 더 많아. 물량승부. 네, 근데 저도 지하철 앞에 서보잖아요. 형도 서봤고 형도 서봤잖아. 네. 근데 그 앞 서보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뭐 응원해요. 아유 뭐 지지합니다. 뭐 투표할 거예요. 투표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수는 우리가 2배 많은데 파란색 옷 입은 사람들한테 응원하는 주민들이 2배 더 많은 거예요. 아하. 다가오는 주민들이 훨씬 다가오는 더 주민 더 많았구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선거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은 했지만은 뭐 좀 저한테는 그런 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마침 이정현 대표를 만나가지고. 네. 저는 이제 이 보수층의 결집도 아니고 진보 진영의 결집도 아니라 분노의 결집이었다. 아 분노. 네, 이게 왜냐하면 강서구의 우리 특성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1년 전까지만 해도 호남의 출향민들이 많은 강서구의 많은 2030 젊은 유권자들이 김태우 후보를 지지를 했었어요. 그랬죠. 네, 그리고 특히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굉장히 맞아. 많은 지역이고 그 중요했어. 또 빌라왕이라고 사기친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매물을 들고 있는 곳이 화곡동이에요. 화곡동. 아 네, 그리고 강서구 지역구의 한 98%가 전부 다 고도 제한 영역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고도 제한을 해결하는 것은 여야 공통의 약속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 당은 빌라를 아파트로 그렇죠. 라는 선거 전략을 세웠고 네. 야당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이 심판론도 아니었고 그냥 민생 얘기하면서 무난한 선거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걸 토파 보면은 화곡동 같은 경우와 강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세입자 비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입 맞아. 신고는 되는데 세입자 비율이 많으니까 김태우 후보가 내세웠던 빌라를 아파트로라고 하는 그것을 강서 구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김태우 후보가 되면은 내가 쫓겨나겠구나. 나의 주거 안정성이 불안정해지네. 내가 쫓겨날 수도 쫓겨날 있다. 수도 있겠네. 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야당은 김태우 후보를 공격했다고. 근데 또 그걸 가지고 김태우 후보가 프리미엄을 활용하겠다고 고도 제한을 재빨리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나밖에 없다. 근데 또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60%를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캠페인도 그리고 선거에 원인 제공을 했었던 책임도 지지 않는 뿐더러 강서 구민들한테 맞춤형 공약도 아닌데 거기다가 모든 강서구의 가불병 지역구의 각 동을 인수부대하다시피 해가지고 모든 국회의원들과 원내당협위원장을 전부 다 넣어서 맞아. 선거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실제로 강서 구민들 지인들한테 들어보면은 그냥 진짜 그 사람들한테 표를 호소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거를 상인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지. 이게 역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만큼의 39대 56인가요? 57인가요? 17%의 격차를 벌이게 한 결과를 낳았다. 근데 사실 저도 그 비슷한 생각. 저도 선거를 치렀지만은 저는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지만 뭐 제법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득표를 받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선거를 야무지게 치렀는데 맞죠. 그때 당시에 그 저를 지원 유세를 좀 많이 오셨어요. 누가요? 많이 와서 중앙당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그때 뭐 김종우 위원장 당연히 저 후원회장이니까 많이 오셨고 또 뭐 정병국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또 뭐 되게 많이 오셨어요. 왔는데 내가 다 기억이 안 나. 유승민 의원도 당시에 선대위 계시면서 한번 오셨고. 그랬죠. 미래통합당 때. 네, 쭉 다 돌면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와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내일 선거 치르잖아요. 선거를 시작하잖아요. 아무도 못 오게 할 겁니다. 그렇지. 맞지. 절대 못 오게 할 거예요. 맞지. 절대 못 오게 하고 그 어떤
세를 과시하는 거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혈혈 단신은 혼자 해야 돼요. 네, 그게 좋아요. 네, 그게 좋고 그게 맞습니다. 제가요 저희도 지금 지방선거 때 선거를 잘 치러가지고 구의원, 시의원 그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지지자분들도 예전에 지지하셨던 분들도 아 이제는 좀 해보자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맞지. 제가 그분들이랑 같이 다닐 때랑 혼자 다닐 때랑 어떨 때가 더 좋냐고 보면 그 혼자 다닐 때가 훨씬 좋아요. 그렇지. 왜냐면 말을 걸고 싶어하는 사람도 내가 예를 들면 김태우 후보 응원하고 싶은데 약간 막 우르르 몰고 다녀. 인해 장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러면 부담된다고요. 나도 남한테도 좀 그럴 것 막 같아. 곽관영 위원장 옆에 막 대표 있고 막 원내대표 그러니까. 있고 이러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어떻게 곽관영 위원장한테 말을 걸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서 멀리 보고 그냥 이렇게 눈 인사만 정도만 하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총체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많았다. 그 두 분께서 선거 전략에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제 구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학 박사. 교수님. 그러니까 두 분 같은 경우가 지금 분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견을 달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 당 내외를 봐도. 근데 저는 구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허니문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허니문. 사실 애진작에 끝났다. 맞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저는 아직 신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론을 형성해서 막 몰려다니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통할 때는 사실은 저희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맞지. 그리고 지난번 6월 지방선거만 돌아보시면 김태우 후보가 바로 당선됐던 그 선거만 돌아보면 그때는 사실 대통령을 최근에 우리가 배출해낸 우리 정당으로서는 사실 대통령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제 그것들이 증명이 됐고요. 그렇죠. 근데 원론적으로 집권 2년 차에 치르는 여당의 선거는 필연적으로 심판 선거의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지금 이러한 선거 방식에서 우리가 안주해야 될 것이냐 하면 아까 김재섭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기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개인기로 어느 정도 뚫어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총선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이 후보들도 사실은 좀 뭐랄까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원론적인 측면에서 클래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2년 차에 있는 여당의 선거는 결코 쉬운 선거가. 그럼. 역시 정치학 박 박사. 교수님은 다르구나. 곽 박사. 곽 박사. 곽 박사. 이런 구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또 해주시네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튼 결과는 졌습니다. 네, 졌어요. 근데 증거는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깔끔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고. 부정 얘기하면 안 되죠. 제발 36대 61 이런 거 좀 얘기하지 마요. 진짜 그런 거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 사전투표는 부정선거가 있을 거야. 사전투표 가지 마. 사전투표 안 가. 그러면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이겨. 이거 봐. 또 부정선거야. 가지 마. 또 민주당이 이겨. 이거 봐. 부정선거야. 가지 마. 이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잖아요. 저도 저희 지역 도봉구에 있는 선관위 계신 분들이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제가 당연히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선관위지만 선관위 위원 개인도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마음속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장 실망스러울 때, 가장 속상할 때가 바로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때래요. 과거에 이제 김어준이 부정선거 뭐 영화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이거를 주장을 하다가 2018년, 맞아요, 2019년부터 갑자기 보수 정당 일각에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게 논의가 계속 커지고 이랬는데. 선관위 고발하고 막. 네, 선관위 위원들이 진짜 일을 못 한대요. 왜냐면 이게 선관위 이렇게 뭐 이렇게 사무실 있잖아요. 그 앞에서 24시간 와서 촬영을 하고 계신대요. 근데 이게 여기 다 그 세를 내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니까 건물 임대인이 아니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맞지. 이 사람들 그 24시간 계속 관찰을 당하고 있는데요. 저놈의 새끼들 부정선거 할까봐. 그래가지고 우리 선거를 잘 치르면 된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정선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어요. 잘못하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게 좀 더 중요한데요. 저는 항상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여당에 대한 대응, 정권에 대한 비판을 보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리재명 아저씨. 보수 정당은 사실은 쟤네들이랑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적인,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 시스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쟤네들이 사법부를 비판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기관 자체를 국민들에게 악마화시키는 맞죠. 그런 일들을 저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이 만약에 좀 보완할 지점이 있다면 잘 고쳐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을 조장하고 캠페인을 펼친다. 이거는 저는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확실히 교수님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물론이죠. 확실히 그 각 지역마다 적용하는 선거법의 사례도 너무나 상이하고 맞습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선거 나서 보면은 분당구 선관위 해석 다르고 중앙선관위 해석 다르고. 중앙선관위 맞아요. 해석 다르고 경기도 선관위 해석 다르고 가장 맞아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선관위 지침이기 잘 때문에 보완해야 돼 진짜. 통일된 기준도 빨리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선관위 공무원들도 사실 좀 나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하. 지자체 공무원들만큼 이렇게 뭐 잘 체계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과하게 뭔가 어떤 음모론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이 정도의 음모론을 우리 측 진영 특히 보수층 지지자들이 내민다는 것 특히 우리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내민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이런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댓글에 뭐 선관위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투표 과정은 틈이 없어요. 그 선관위 체제 자체에 흠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중앙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광역 지자체 단체에 따른 그 선관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 밑에 뭐 경기도나 서울시, 그다음에 시군구, 그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읍면동 단위의 선관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 창동 선관위원 없잖아요. 도봉구 선관위는 있거든요. 창동 선관위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거를 치를 때 이 구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 인력을 구청에서 빌려와요. 그렇지. 그래서 부실 선거가 생기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파견 받아가지고. 맞아요. 파견을 받거나 학교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파견받아서 하게 전문 되거든요. 인력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준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세부 지침들, 행정규칙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가 완벽해지려면 일단 법안 개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맞지. 그거보다도 더 문제가 많이 지적하시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선관위 유권 해석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편파성 같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치적 편파성은 정부가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위원회 그 선관위가 9명이거든요.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3명이 대통령 임명합니다. 3명은 대법원장 임명하고요. 3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2명 1명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맞지. 근데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선관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결이 같겠죠. 맞지. 그리고 여당이 만약에 뭐 소수당이어도 1명을 추천하면 9명 중 7명이 여당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편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관위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여하튼 그렇고요. 선관위는 그렇고 요걸 좀 넘어가서 이 부정선거 얘기는 그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우리 지도부를 어떻게 할 거냐 요 얘기를 자, 첫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친윤색채 옅어진 여당의 김기현 2기 당정대 관계 변화 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목을 한번 볼게요. 임명직 8명 중 절반이 수도권입니다. 정책위의장의 한때 유승민계 한때예요? 네, 아무튼 한때 유승민계 그거 약간 유동원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민심 동떨어진 사안 정부의 시정 요구 일각 쇄신 부족 지적도 뭐 이렇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인적 쇄신 우리 곽관용 의원 자유한국당 출신 곽관용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잠깐 고해가기 전에 우리 슈퍼챗부터 한번 읽고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버렸어요. 긴장돼. 잠깐만. 김미숙님이 초반에
2만 원을 보내주면 세 분 요즘 너무 힘들지에 힘내시고 세 분 꼭 배지 다세요. 꼭꼭. 형님은 이미 다셨어요. 네. 저희 둘만 달면 있으십니다. 됩니다. 예. 울집의 태태멍님께서 5천 원을 보내주시면서 이기인님 이준석은 이재명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건이 잘못인지 모르겠다는데 이거 맞나요? 뭐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많다 보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거의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단체장이 정책적 의지로 그 후원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좀 흔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랑 생각이 좀 달라요. 네, 그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라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한테 후원금을 사실상 뜯어냈고,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해관계에 대한 요구나 대가 없이 그냥 후원금을 받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이준석 대표와 뭐 공개 토론이든 저희가 사적으로 모여있든 간에 그런 이견이 있다라는 거 항상 얘기하거든요. 항상 이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네요. 그렇지, 맞지. 네. 맞습니다. 자, 타구님께서도 15,000원을 보내주시면서 곽관용이겠죠. 관. 쟤는 김재섭일 거고요. 기. 기는 이기인이겠네요. 관재기. 아까 보재기 이런 느낌. 보재기. 관재기. 발음이 괜찮네요. 네, 관재기. 세 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팅하러 이동 중에 짬짬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켜본 강소구민이셨네. 타군님께서 시작도 운동 과정도 패배 이후 대응도 모두 실망스러운 선거였다고 느껴졌어요. 선거는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수습이 과연 이게 맞나 싶네요. 우리 보수에게 너무나도 미래가 암담해 보여요. 라는 문제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 2기 김기현 2기 지도체제 곽관용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곽관용 위원장님이 냉철한 평가를 해주시죠. 냉철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직 속단은 이르다. 그러나 많이 긴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뼈를 깎는 완전히 전격적인 그런 혁신을 할 것이냐, 맞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조용하고 차분한 변화를 도모할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원내에서 김기현 체제에 대한 일종의 신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럽의 내각제 그 국가들에서는 그 총리나 수상이라고 불리는 국가 수반들에 대해서 당 대표잖아요. 잘못하면 불신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서서 그 국가 수반은 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가 수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당내에서는 암묵적으로 그런 비슷한 절차들을 거쳐서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유지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비판도 있지만 결국은 당내에서 김기현 체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분적인 쇄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퇴하고 새로 채워진 그 임명직 당직들의 자리, 그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쇄신이냐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원래 영남 일색이었던 그런 지도부의 면면을 수도권 위주로 일부 바꾼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친윤 비윤의 우리가 이제 시각에서 볼 때는 국민들께서 뭐 그냥 그나물의 그 밥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면면이 바뀐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주당의 혁신을 보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가 모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뭘 할 수 있어라고 지금은 의심할 수 있지만 이건 망했어, 아무것도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당내에서 새로운 이제 혁신기구도 띄우고 여러 가지로 쇄신 노력도 한다라고 밝혔으니까 초반의 성적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스코어를 매겨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지, 지금 이미 뭐 다음 총선이 이 지도부로는 안 돼 이거를 벌써부터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디펜스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일단 뭐 좀 지켜보자 뭐 이런 거 신중해야 된다. 그게 근데 맞죠. 그 제가 이제 의총 분위기도 좀 물어보긴 했거든요. 안에 이제 그날 의총에 참여하셨던 의원들한테 전화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 힘 좀 실어주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보면 정확하게는 조건부 재신임이 맞는 것 같아. 한번 지켜보자. 지금 일단 국감이 남아 있고,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정쟁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당으로서 디펜스를 해야 될 건 하고 국민들께 소개해야 될 건 하니까 우리 정당의 일로서 국감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벤트를 그냥 넘기진 말자.
라는 데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거지. 그렇죠. 김기현 대표 좋았어요. 지금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대로 그냥 그건 아니죠. 좋아 빠르게 가 이런 건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좋아 빠르게 가. 네,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그건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네. 이제 인선이 이루어졌고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당장 뭐부터 볼 거냐면 그 원래 국민의힘이 전신도 그렇고 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 의대 증원하는 거 있잖아요. 정원 확대. 정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그걸 들고 나왔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게 맞아요? 대통령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아닌 것 같던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아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저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올라올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전까지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내용들인데 대통령이 이번에 밀어붙이겠다고 해. 거기에 대해서 뭐 명분도 있고 물론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과연 여당이 여기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거든요. 쉽지 않죠. 네, 지금 민주당도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당이 자신이 과정에 했었던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과연 김기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저는 지금 도마 위에 올라온 거라고 중요하다. 봅니다. 네, 전 그게 첫 번째 그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김기현 대표 체제 2기라고 평가가 되는데 우선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의원총회는 전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저도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 미래통합당 선거에서 소위 말하는 험지 내지는 민주당과 비슷비슷한 지역의 지지율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거의 내리 다 졌어요 저희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조금 유리한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수월한 지역구의 의원들이 지금 지역구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강서구 아주 뼈아픈 보궐선거의 책임과 패배를 복귀해야 되는데 네.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쉬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진단한다. 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정치를 하는 저는 영남의 정서를 몰라요. 그렇지. 그렇죠?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절대 수도권 정서를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지. 왜냐하면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과 당원들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TK 내지는 PK에 있는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다르죠. 예. 살아온 환경, 여건, 사고, 이념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것들을 지도부와 당이 얼마나 넓은 품으로 포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건강성이 달라지는 건데 맞아요. 전 이번 선거가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지도부가 선택한 이 쇄신안이 전형적으로 아주 이런 모습들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애초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쉬운 지역구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험지의 선거 패배를 복귀하고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네. 그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나온 안이 지금 인재영입위원회 만들겠다. 뭐 총선기획단 꾸리겠다. 임명직 사퇴시키겠다라는데 결국 선출직으로 나와 있는 지도부들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임명직만 쉽게 바꾸고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은 어떤 메시지가 나와요? 대통령 흔들지 말아라. 웰빙들 입 다물어라. 그 장예찬 최고도 최고위원 그렇고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가장 먼저 발언한 사람이 이용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용 국회의원,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잘못과 당정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얘기할 것 같았는데 이용 의원이 처음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 흔들지 마십시오. 내부 총질하지 마십시오라고 처음에 이렇게 축포를 탁 터뜨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이거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비서실장 맞아요? 수행실장. 수행실장. 아무래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소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겠네? 라는 분위기가 확 잡혔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수석 대변인, 임명직 대변인은 쉽게 바꾸는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선출직 지도부한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 공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이야말로 진짜 원내대표와 당대표만큼 중요한 위치인데 이만희 의원이 유일하게 의원총회에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분이셨어요? TK 출신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때 비서실장을 담당했었던 사람이에요. 친윤이에요. 친윤의 TK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PK, 원내대표 TK, 사무총장 TK. 아. 진짜 수도권 민심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지도부가 이제 완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아. 우리가 수도권 패배에 대해서 복귀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젠 영남 지도부가 완전히 꾸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신호는 다음 선거, 다음 총선도 대통령의 의중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아. 좀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출신 의원으로서 이거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우리 지도부가 감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총선 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비판적인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긴장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조금 제가 팩트를 바로잡을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명직들의 사퇴로 그러니까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한 거다라는 이제 분석에는 사실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쉬운데 쉽지 않은데 이게 사실은 사퇴를 하게 된 배경이나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두게 된 계기를 보면 어떤 당내 지도부와의 조율이라든지 혹은 지도부의 종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실은 저희가 누가 봐도 가장 실세 중에 실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맞지. 이분이 기본적으로 임명직들을 총사퇴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누구의 어떤 오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의지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당 지도부에서 의도적으로 꼬리 자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 새로 임명된 분보다 이분들은 어쨌든 지도부에서 임명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면면을 분석하는 것을 보면 이건 사실은 아주 정치 고관여자들이나 할 수 있는 분석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인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 것이냐는 사실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시민들한테 잘 보여줘야 되는 것은 쇄신의 내용이다. 아하.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저도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그 민주당이 최근에 혁신위가 망했던 것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니까 쇄신한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기구들을 만들어놨는데 쇄신한 다 무시해버리고 맞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지도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가서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바로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맞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켜봐야 하지만 훨씬 더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께서 8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지금 봐주고 계신데요. 좋아요 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수가 무슨 얘기할지 286분밖에 지금 이게 좀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저희 좀 좋아해 주세요. 아니야. 곽관영 위원장님의 이 흡입력 있는 말씀에 매몰되다 보니까 좋아요를 누를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부터 저희가 귀를 뺏긴 거죠. 한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좋아요 딱 지금부터 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말씀드린 순간 50개가 올라갔습니다. 와, 지금 좋아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이게 좋아요가 많을수록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확률이 크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대요.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잘하게 돼서 방금 전 곽관영 위원장님의 균형 잡힌 이 논평에 매우 약간 뭐 반론도 있었지만 전 매우 존중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 맞아요. 네. 자유한국당 출신 한쪽으로 치우친 곽관영 사람들이 위원장님. 오른쪽이 아니라 올은 쪽으로 가는 좋습니다. 이런 곽관영 오늘 위원장 라임도 같은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악마르슈님 슈퍼챗도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 기인이 형 만약 도봉 가면 재섭이 형만큼 표 얻을 수 있다 없다? 도봉은 아무도 못 이겨 사실. 근데 뭐 그걸 제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도봉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가끔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어르신들과의 소통 장면 내지는 환호받는 그 영상과 동영상들을 보면 저는 그만큼 자신이 없습니다. 도봉은 이준석이 가도 못 이깁니다.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 곽관영 위원장님 당원대회 때 한번 오셨잖아요. 네. 당원대회가 뭐 거의 대선 출정식 거의 그렇죠. 전당대회 치렀죠. 방불케 했다는 얘기가. 결혼식장도 무시무시했고. 근데 약간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좀 약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지지한다, 좋아한다, 그냥 팬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우리가 지켜야 돼. 약간 이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게 좀 특이했어요. 우리는 꼭 이 김재섭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네. 약간 이런. 못 이긴다 아무도. 내 아들 같은 느낌. 이 새끼 이거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3년 그렇지. 열심히 키웠고 이제 장가도 보냈는데 맞지. 이제 저 사람 구실 좀 하게 일 좀 시키자. 맞지. 뭐 이런 느낌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김미숙님께서도 세 분 무조건 화이팅. 멀리 부산에서 화이팅. 기인이 형 근데 워낙 잘하고 있고 진짜 정파 뭐 진영 뭐 이런 걸 막론하고 너무 일을 잘하는 의원으로 소문이 나 있고 맞아요. 물론 이기는 싫어하는 사람 있죠. 이재명. 그렇죠.
졸라 싫어하죠. 이재명 싫어하죠. 예, 진짜